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수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명석 씨가 교주로 있는 JMS. 이 JMS의 경우 현직 검사와 방송국 PD 등 다수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신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성원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응? 하나님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보이잖아. 나 쳐다봐. 뭘 찍나? 왜 찍어? 잘 찼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나는 신이다는 MBC가 제작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JMS 정명석 총재와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등 4명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충격적이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명석 씨의 재판을 진행 중인 대전지검의 보고를 받은 뒤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통해 국내 유명 음반 회사가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교주의 회사로 지목됐는데요. 연예계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는 최근 공식 팬카페에 다음 달 발매되는 아이브 정규 1집 예약 판매 공지를 올렸는데요. 여러 앨범 판매 사이트 주소를 안내하며 음반 구매를 독려했지만 국내 유명 회사인 신나라 레코드는 판매처 공지에서 제외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일부 아이돌 팬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그 파장을 전하는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 나는 신이다 제작한 PD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되게 떠들썩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의 그 바탕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크루트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충격요법에 대해서 그 효능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안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반면에 두려움은 감각을 날카롭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MBC가 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을 하고 이게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되면서 대중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새롭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 어떤 종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문제점이 밝혀지기 시작한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더라고요. 80년대 그 오대양 사건이 엄청 충격파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한 30년 정도 사이비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뭐 해온 나쁜 짓들, 끼쳐온 해악 같은 것들이 쌓여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신이다가 등장을 했을 때 저는 이 다큐만큼이나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작품을 둘러싼 사람들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왜 그런 거에 빠졌어?
뭐 이상한 사람들이야라고 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어떤 구조적인 피해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가 던진 불씨에 기름이 확 부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통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은 그럼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 이단이란 말하고 사이비를 우리가 좀 구분 안 하고 쓰는 편이긴 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뜻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JB가 정통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정통하고 비교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주류 교단이 이야기하는 교리, 핵심 교리하고 배치되는 내용, 그러니까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주류 교단하고 쉽게 구분되지 않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종교 단체를 주류 교단에서 지적할 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 한자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달물사, 어조사 이자에 안일비를 써가지고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데 닮았지만 아니다. 그렇죠. 외형상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사이비 종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셔머라는 학자가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는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정말 다큐가 제목을 잘 지은 게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사이비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범죄의 영역일 텐데요. 신도의 재산이나 성, 노동력을 착취한다가 사입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단과의 차이점은 요거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종교나 종파만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번째는 자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결함이나 비리는 철저하게 가리면서 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 다섯 번째가 외부인을 신도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선교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신천지의 추수법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도들 빼오는 방식으로 교회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선교술 같은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대체로 종말론을 판매함으로써 영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신비주의에 쌓여 있다. 이렇게 6가지가 사이비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근데 사실 초기에 이단으로 규정됐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게 또 해제가 된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통과 이단, 뭐 정통과 사입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하게 정치적 권력 게임의 양상이 좀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창시자를 이제 교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구세주라고 호명하는 것은 사실 모든 종교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요소가 있죠. 다만 그게 이제 그 사회 제도 안에서 합치되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착취하는 형태로 가지 않고 같이 갈 때는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범죄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이비 종교로. 그리고 주류 종교와 이단이 나뉘었을 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종교 안에서 사이비 문제를 연구하고 종교의 어떤 성찰이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것들 안에서 사이비가 자라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구체적인 고유 명사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외국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종파 이런 게 있지만 한때 뭐 이단 내지 사입으로 규정이 됐지만 지금 엄연하게 하나의 어떤 그 종파로서 그 뭐 공동체를 형성해서 뭔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또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놓다 본다면 일정하게 이제 가변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손희정 평론가께서 이제 정리해 준 것처럼 내가 신이다라든지 거기서 성착취라든지 재산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교리를 갖다 대더라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대중들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뭐 사이비와 이단은 이런 경우다라고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얼핏 본다면 또 지적 유의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만 좀 이제 가름하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문제는 오늘 주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왜 빠져드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를 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심리적 기저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일단 인간 자체가 종교적 존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왔을 때 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뭐 청소년기 거치면서도 그렇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인생이 덧없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사소하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을 항상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당장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길이 엄청 막혔어요. 그걸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 혹은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뭔가 그걸 해명할 수 있고 뭔가 거기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은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그와 같은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리적 작동 원리는 종교 일반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종교 일반에 적용이 되는데 그걸 이제 교묘하게 더욱더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특수하게 아까 뭐 어떤 이야기 하시면서 교단 이야기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어떤 선교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한번 끌어들여져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특수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이따 뒷부분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뭔가 뭐 왜 사이비에 빠지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사이비에 빠지는 심리와 사기에 넘어가는 심리가 비슷하다. 이런 어떻게? 이야기들을 전면한 하시는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있고 무언가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어라고 이제 감언이설로 꼬드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주변의 관계들을 다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막 교육의 세례를 퍼부음으로써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좀 재미있는 게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대학에 그렇게 이제 포교를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대학 시기라고 하는 게 생애 전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기댈 때가 필요하고 특히 뭐 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원래 JMS도 대학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큐를 보니까 이제 뿌리가 잘린 상태에서 말하자면 약간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걸 본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대학 이제 신입생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요 방식에는 포교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주입식 교육이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었던 사람에게 굉장히 파고들기 쉬운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나게 하나 뽑아서 좀 그 특화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 사이비 이야기하거나 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무속 신앙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뭔가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점치러 다니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결핍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사회적 지위나 뭐 재산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 교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적 순으로 천당 간다. 그래서 많이 포교하면 천당 간다. 돈 많이 내면 천당 간다. 그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천당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기꺼이 투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이비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내가 투자한 걸 보전받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있다 없다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성호 편장님. 근데 저는 그걸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마음 있잖아요. 그건 시선 네. 집중의 모토인데요. 네. 그리고 그걸 어떤 걸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마음, 네. 그 마음하고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 사이에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사실은 그 둘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종교적 인간이라는 건 무언가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뭔가를 더 파고들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맹신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계하고 대비해 보았을 때는 매우 매우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 거고, 그다음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 앞에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떤 특정한 종교 혹은 무슨 도사님에게 빠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까 이제 대학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대학은 하나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젊음이란 것 자체가 무언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통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죠. 근데 대학에 딱 진학하는 순간 수강 신청부터 무엇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동아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JMS가 대학가에서 그걸 한다는 것이 보면은 뭐 드럼을 치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와 유흥을 제공해주고 처음엔 즐거움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영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물론 그 과외 선생님이 실력이 형편없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분의 JMS 탈출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그 영어 과외를 하는 학생은 그걸 통해서 알바비를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실질적인 어떤 혜택도 주고 소속감도 느끼게 해주고 어떤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죠. 지금 편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사이비 종교 중에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규모가 큰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교리가 정말로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적 논리 안에서는 잘못된 걸 찾을 수 없게 꽉 짜여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교주들 같은 경우에 내가 뭐 거기 성전을 뭐 2,000번 읽었다든지 수천 번 읽었다든지 이래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예컨대 성경을 읽었을 때 어느 부분은 약간 해석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이건 우리 교주님만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설득력을 가지게 될 때는 그 쾌감이 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 쾌감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제 이제 친구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신앙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지적으로 정말 탐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종교로 건너가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단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흥 종교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는 기존의 종교가 갖고 있는 교리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해답을 얻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속칭 신박한 논리로 보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딱 한 걸음만 벗어나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가 하나만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성환 편집장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신흥 종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흥 종교가 결국은 이단으로 규정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의 종파로서 네네. 종교로서 인정을 받느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누구도 모른다 이런 추상적으로는 그런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권력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종교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신흥 종교였어요. 그렇죠. 예, 신흥 종교였고. 아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교가 이제 신흥 종교였죠. 그렇죠. 네. 이단이었겠죠. 그리고 메시아를 자청하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종교는 사실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예민한 부분이에요.
뭐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자체를 뭐라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이제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사입이든 이단이든 이걸 두둔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예. 뭐 아직은 제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니 내가 신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재산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는 것이 포용과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과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냐. 이거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우리가 그 왜 지금 방송에서도 사실 종교 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끼리도 종교가 달라서 종교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심각한 경우도 되게 예,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건 믿는 거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 과학이나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돌아보고 어떤 내 삶의 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뭐 논리적으로 내가 너를 논박해서 너를 그거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이게 사실상 딱 그 거의 얘기를 불가능하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한 10년 전쯤에 종교는 믿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관련 영화 한 편 감상하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네.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습니까? 오늘은 뭐 공포 영화라고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요. 이게 사이비 종교 주제로 하는 영화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공포 영화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포 영화 자체가 뭐 한 사회 대중의 집단적인 공포, 그러니까 집단적인 악몽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같은 것도 공포일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불안과 공포를 사이비 종교가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영화에 반영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드소마라는 영화는요, 이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드소마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미드소마가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축제가 막 나오는데 그 축제를 의미하는 하지 축제라면. 네,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스웨덴 최대 축제인 미드소마르라는 말에서 가지고 온 이제 어떤 가상의 축제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온 단어고요. 이 작품의 감독이 아리 에스터라는 감독인데 워낙에 이제 사이비 종교와 이런 컬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전문 연출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이제 종교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나마 영화 스토리 감상하시고 이야기 이어가죠. 조울증을 앓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불길한 메일을 받은 주인공 데니. 부모님마저 전화를 받지 않자 싱숭생숭한 마음에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얘기를 털어놔도 반응은 미적지근. 사실 크리스티안은 오랫동안 데니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고통에 빠진 데니. 슬픔을 겨우 억누르던 그녀는 한 모임에서 스웨덴 친구 펠레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도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다며 데니를 위로해주는 펠레.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열리는 하지 축제 얘기를 꺼내는데요. 그리하여 크리스티안과 펠레, 다른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스웨덴의 호르가 마을에 도착한 데니. 그곳에 펼쳐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흰색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은 마을 사람들은 데니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바로 이곳에서 90년에 한 번씩 열리는 9일간의 축제 미드소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드러나는 마을의 심상치 않은 풍습들. 모두가 모인 자리, 노인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낸 후 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의식을 치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풍습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데니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삐걱대고 악몽도 꾸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데니. 소외감을 느끼던 그녀에게 펠레는 5월의 여왕 메이 퀸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꽃으로 뒤덮인 기다란 솥대를 둘러싼 채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사람들. 고조되는 음악 속 부딪히거나 넘어져 주민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 최후의 승자 메이 퀸이 된 데니.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데니는 가마를 탄 채 어디론가 이동하게 되는데 평온한 한낮에 열린 지옥의 축제. 그 속에 동화되어가는 데니의 모습을 따라간 오늘의 영화 미드소마였습니다. 네, 참고로 이 영화는 19금 영화이기 때문에 네, 장면 묘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전성훈 편집장님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대학의 친구들,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마크, 조시라는 친구를 이제 스웨덴의 고향 마을, 그러니까 5월 하지 축제죠.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여름, 그러니까 낮이 가장 긴 시간에 벌어지는 이제 축제에 초대한 인물이 이제 문제의 펠레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펠레가 이제 이 데니라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게 주인공이죠. 주인공 데니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너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 하지만 여기선 누구나 가족이야. 내 부모도 불에 타 죽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 대목인데, 이 부분이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선 가족이야도 핵심이지만 자기 부모도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데니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고른 손희정 평론가는 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사이비 종교 얘기하기 좋은 텍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마을 이름이 호르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호르가 마을을 이제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호르가가 아름다운 장소여야 했다. 아름다운 장소를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나는 호르가가 다른 세계로 진입한 이방인을 유혹하고 세뇌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했고 사람들을 무장해제하는 공간이었으면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혹, 세뇌, 무장해제. 이게 사이비 종교로 빠져드는 핵심적인 통로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우리 모두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바탕인 거죠. 그렇죠. 호르가 마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이비를 네. 어떤 거 상징한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영화를 한번 다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힐링 공포 영화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 힐링? 예. 그러니까 한 측면 데니의 측면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주인공 굉장히 그 가족을 잃고 자기 애인도 잃고 했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영화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앞거는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 데니의 표정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소를 띠는 장면으로의 네네. 전환. 이 딱 한 장면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장면만 놓고 보면 힐링인데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들이 공포라는 거죠. 아, 그럼 힐링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공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포를 통해서 힐링에 도달했으니까요. 예. 매운 걸 먹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고. 그 영화를 바라본 우리들은 공포를 느끼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은 힐링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게 이 영화의 장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그 영화 속에는 공포로 분류돼 있던데. 예, 보통 공포 호러 장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포크 호러라고 얘기하기도 예, 하고요. 맞아. 그러니까 민담이나 전설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포로 만들어내는 포크 호러는 되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마을에 들어가고 주술사가 등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베이티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티드 호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고급 호러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제 공포 영화에서 등장하는 깜짝 놀라는 소리라든지 끔찍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것이 그렇죠. 없이 갑자기 쿵쾅으로 막 저기 예. 음향 나오면서 갑자기 간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건 그러니까요. 없죠. 그런 네. 거 없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공포를 만든다. 그래서 사실 어떤 평가가 있냐면 이 영화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공포에 대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비 종교를 얘기할 때 이 영화 재밌는 점인데 공포 영화들이 보통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가지고 와서 야, 되게 무서운 조건이야 이렇게 만드는 데 끝나는 반면에 이 영화는 왜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가에 대한 공포 자체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압권이라고 했던 게 주인공 데니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미소를 짓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순간에 호러가라고 하는 네. 여기에 이제 동화되어 버렸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니가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동화가 됐을까? 결국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인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회 소속을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이제 원래는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어떤 거에 이제 속해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종교의 역할이나 종교가 주는 위안의 이제 상당 부분은 그 소속감이란 것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에 어떤 긍정적 지지를 주는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받게 되죠. 그 공동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정체감, 그러니까 소속감이 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강화해 주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요. 내가 그 교단과 동화되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그 교단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미 나는 그 일부가 되어 있는데 내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데니도 결국에 거기에 동화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데니가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그 가족이 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손희정 변호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사이비 종교가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을 한다고 해요. 얘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안에 폭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영화를 제가 이제 몇 번 봤는데 이번에 준비하고 다시 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게 펠레가 데니를 처음부터 찜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그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에 집중을 하면서 보니까 펠레가 타겟팅을 한 거죠. 가족을 잃은 데니에게 접근하겠다. 그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메이퀸까지 만들어서 이 모든 과정이 데니 하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해석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제 좀 이제 공포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으로부터 이제 종교 심리를 그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른 해석 갈래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종교의 시작은 유한성에서부터 이제 찾죠. 그 어떤 그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숙명은 불안감인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불확실성에서 결국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누구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 그렇죠. 예. 그게 아까 뭐 전문직이든 돈 많은 사람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 불안감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교가 답을 준다. 그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학계에서 근본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특성이 근본주의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섭리라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순미 일관성과 거대 서사 구조. 여기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종교에 귀의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데니가 그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크리스티앙이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왜 갑자기 미소를 지을까? 결국은 크리스티앙이라는 존재는 데니에게는 불안감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안을 얻고자 하는 대상이었는데 위안을 얻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끊임없이 어떤 그 환기시키는 대상 요인이 되었던 건데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네. 그 이제 이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복선들을 깔아놓는 건데 그 복선 중에 하나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크리스티안과 데니의 관계를 묘사하는 듯한 곳에서 크리스티안이 주는 위로가 사실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거짓 위로였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니는 가족을 잃은 상태,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데니는 곧 크리스티안과의 관계가 세계의 전부였던 그렇죠. 것이죠. 절대적인 관계가. 근데 세계의 전부였던 건데 크리스티안은 어떻게든 바람 피우려고 도망치려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티앙이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의 연인 이런 게 아니라 배신 때린 연인 이런 게 아니라 데니에게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어떤 세계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계속 밤이 지속되는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맞아요. 계속 그렇죠. 중요한 예, 그렇죠. 낮이 지속되는 스웨덴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 불안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밤을 대표하는 인물이 사실은 크리스티안이고 이제 낮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그 펠레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이비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인 크리스티안을 제거해버리면서 데니가 속하게 되는 곳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더라도 내 신체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감각을 주는 공동체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인 건데 이걸 사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또 그 호르가 마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기꺼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줄거리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지옥의 축제가 펼쳐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해석 아닐까. 그러니까 그 호르가 주민들에게 환희의 축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우리와 같이 이제 어떤 그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를 거기에 종교적 맹신을 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게 이용하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한다면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따라붙는 질문은 그거죠. 결국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감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런데 왜 그럼 모든 사람은 종교에 귀의 안 하고 왜 또 광신에 빠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 성을 착취한다, 재산을 착취한다, 나는 신이다라고 뭔가 신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뭔가 거기서 아까 했던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 그 교리에 있어서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사실은 분석을 해볼 부분이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어떤 직접성, 직접적인 어떤 구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혹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노출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의 정말로 중요한 특징이 종말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는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협박한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주를 신으로 설정하는 게 뭐냐면 신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바로 당신 곁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복종을 하면 당신은 바로 직접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돼버리니까 그 직접성이 있는 거잖아요. 즉각성. 제가 조금 뜬금없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축구는 종교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데 뭐 영국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종교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중에 하나의 전례가 있어요. 전례. 뭐 미사나 예배. 그러니까 혹은 이제 뭐 부흥회 이런 것들 이른바 있잖아요. 의식이죠. 네, 세레모니. 의식, 세레모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자 제시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종교하고 축구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떤 특정한 전례, 우리가 어떤 종교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전례를 이제 축구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의 핵심은 공이 아니라, 이건 이제 축구는 게임이가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볼이 아니라 그 다양한 사람들이 특정한 룰을,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역동적인 어떤 집단 활동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열렬한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축구라는 어떤 경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축구공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일종의 메시아나 그 구세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초월적 전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특정한 팀을 응원하면서 갖게 되는 일체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할 때 거리 응원하고 그러면서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몸을 흔들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세레머니예요. 종교적 의식 같은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단일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느낌, 나와 너가 남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같이 연결돼 있구나, 이런 느낌 속에서 어떤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엑스타시에 빠지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에 깊은 몰입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슨 교리의 완결성 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들의 특징은 뭔가 열광하게 하고 우리를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거리에 몰입하게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허탈해서 도저히 그걸 빠져나와서는 안 되겠고 다시 그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몰입감과 황홀경을. 그렇게 빠져나왔을 구성되어 있는 때는 거죠. 또 네트워크까지 다 그렇죠. 잃게 되는 예.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교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이제 제이비께서 그럼 누구는 사이비에 빠지고 누구는 종교의 신앙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이런 얘기 하셨을 때 문득 저한테 사실 전 종교가 없는데요. 종교 같은 게 영화와 미디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전달할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의 공허함을 메꿔둘 수 있으며 지적 허영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채워주는 이런 게 약간 영화 미디어 이런 거인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엇에 빠지다, 무엇에 미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원리는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사이비다 아니다를,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핵심은 누군가 그 안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이제 뭐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안에서도 그 비판 담론 안에서 요건 틀린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토양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뉴스를 보면 항상 따라붙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을 버렸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담겨 있는 함의가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면 어찌 보면 일상적 유대 공동체 아닙니까? 네. 생활 공동체죠. 유대 공동체죠. 그러니까 사회가 되든 어디 학교가 되든 어디서 느끼는 어떤 개별화된 원자로서 갖게 되는 어떤 유한성이라든지 고립감을, 네. 그것들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시 상쇄시키고 보충받는 공간을 가족 공동체에서 찾는데, 그렇죠. 가족을 버리면서 사이비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극단의 상태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내가 혼자고 유한한 존재고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것을 통해서 해소되지 못하는,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빠져들어가는 것들. 결국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사이비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현상의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른바 유대감의 붕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찾고 있는. 여기서 찾으면 아까 했던 일차감이나 이런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네, 현상이라고 그렇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가 그걸 악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빠져드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기존의 유대와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고 고립하게 만들어서 유일하게 그 종교적 어떤 그 단체나 기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없게 한 개인을 고립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양면이 있는 건데, 네. 단절시켜 버리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더 소수시켜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같이 작동이 되고 있는 양면인 거죠. 네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성 교단이나 우리가 아니면 이제 그 종교의 올바른 기능 중에 하나는 사실 저는 멘탈 아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짐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적 규율을 만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성격 갑옷 일종의 그런 것들인데 마치 가재가 껍데기가 든든하게 했는데 그게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외부로 발산되지 않게 내적으로 규율하는 역할들도 하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어떤 뭐 사이비 종교에 이제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멘탈 암호를 완전히 벌거벗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주나 어떤 교단의 지시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게 이제 결국에 사이비 종교냐 그렇지 않은 종교냐를 구분하는 근거 같아요.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전성 편장? 뭐 결국에 돌고 도는 얘기 같은데요. 이 종교에 관해서 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니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믿음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이다라고 했는데 참 믿는다는 건 정말 좋은 마음인데 그 믿음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어떤 독선이나 어떤 독신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항상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희정 평론가님. 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를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변화가 좀 극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는 건 사이비 종교로 벗어났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빠져나와도 이제 바깥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없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벗어났을 때 한국 사회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